네. 예, 아니 제가 예, 세 분 2부에서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강성식 교수님께서 뉴스 기사의 정치적 편향성 탐지 기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또 장윤정 교수님께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AI와 바이어스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성웅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편향의 비즈니스적 함의로 아주 정말 기업 현장, 비즈니스 현장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한 세 분의 논평 선생님들께서 특히 좋은 논평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대안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박충식 교수님께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 말씀, 또 하대청 교수님께서 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신영택 선생님께서는 데이터 기반 기업에 대한 어떤 교육 강화를 통해서 편향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세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논평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발표자 선생님들께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성식 교수님께서 박충식 선생님의 말씀과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 것은 이제 이분법적으로만 하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저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영의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농담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기가 이진 분류하고 멀티플렉스 분류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기법이 감성 분류거든요. 요즘 감성 분류가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감성 관련 학습 데이터로서 이제 이쪽 연구자들은 네이버 영화평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영화평이 긍정 부정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긍정하고 부정의 강도를 좋다, 더 좋다, 안 좋다, 더 안 좋다, 이렇게 한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긴 한데, 왜 이제 긍부정 이진 분류로 시작을 하냐면, 충분한 학습 데이터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교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진 분류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 분류는 한 10년 전부터 데이터도 구축하고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감정 분류의 경우에도 5단계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런 학습 데이터들이 구축된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감정도 한 6가지 감정 정도로 해서 화남, 즐거움, 행복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도 멀티 레이블링을 하는 이런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정치 편향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매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진 분류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보수 진보의 성향들을 더 1, 2, 3, 4, 5 한 3단계에서 한 5단계 정도 이렇게 구축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그렇게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워드 인베딩 할 때 최신 기법 볼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을 텐데 그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정교한 성능을 더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그러면 이제 아까 75% 그런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볼트를 적용하면은 한 1%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또 편향성 연구가 초기 단계여서 버트를 적용해서 했을 때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거나, 다른 워드2백 기법을 적용해서 1, 2% 낮은 걸 보여주는 거나, 현재 상태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구 진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가능성 전망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편향성 연구가 사실상 우리 과제에서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쪽 편향성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인종이든 뭐 여러 가지 뭐 편향성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연구는 계속 되어야 될 가치도 높고 또 연구자들도 보람이 많은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여기 두 가지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이 두 개가 있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나무 키에서 키워드 추출했다면 네, 편향성 시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를 어떻게 얻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나마 객관적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무위키에서 비교적 쉽게 요즘은 쉽고 편한 것이 우선은 환영받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시작 단계니까 쉬운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 이 연구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더 빅데이터 추출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 키워드 확장하는 부분을 짧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런 빅데이터 추출 기법을 이용해서 더 객관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10개, 뭐 15개로 시작했던 것들도 사실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연구를 진행한 우리 학생의 편향성이 반영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재기적으로 다시 기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바이어스를 현 단계에서 더 최적화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는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식 교수님께서 아주 박순식 교수님의 논평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올라온 답변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편향성이라는 주제를 잡고 우리 강성식 교수님한테 선생님께서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했을 때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구가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올로와 너띵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편향성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우리의 편향성들을 인식하면서 조금씩 세계를 보는 우리의 지평이 확장되고 또 다른 지평들과 융합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계에 대한 이해폭과 타인에 대한 이해폭들이 확장시켜 나가고, 그것이 또 인문학적인 작업들이 기술적인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보다 더 사회적으로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술적인 구체화되는 과정 아주 최첨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윤정 교수님께서 또 답변을 맞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디청 교수님의 논평과 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편향성이 있고 다양한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해결 방안으로 먼저 제시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상 식약처가 제시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위해성 평가랑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그거 말고는 솔직히 아직은 제시된 바가 없는 게, 사실 지금은 허가 단계에 멈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허가할 만한가에 대한 평가가 최소한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우리 일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의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거의 가치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여서 그런 거고,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보건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공성과 상업성입니다. 그 이익이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보험회사에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국민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인데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사실 이제껏은 정보의 활용 자체를 이제 막는 쪽의 방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보의 활용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3법도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은 이 정보가 정말 올바르게 활용이 되고 이 정보로 만들어진 이런 솔루션이 우리에게 어떤 편익을 줄 것인가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핀란드를 이제 정부 사람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핀란드의 가장 큰 이제 변화의 차이는 정부의 차원의 이런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이 정부 R&D와 모든 산업이 그 노키아로 성장했다가 망해진 그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으로 잡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그 국가 차원에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거의 결과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제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 책임성 있는 연구와 그런 과학 기술의 정점이 무엇이냐를 볼 때 이 에코시스템의 맨 끝은 국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R&D, 하물며 정부 주도의 R&D도 이 기술의 특허 아니면 논문 이거가 끝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그럼 우리 국민에게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건강해질 거고 전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새로운 비용의 창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로 이것을 상업화시킬 목표를 많이 제시를 하면서 그것들이 또 국민에게는 반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말 많은 정보가 활용이 돼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혜택을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한 것이고 이 토론자 온라인으로 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주로 빈민계층의 해부학의 시체를 쓰면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 또 이런 특정 집단에게 약물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효과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명 맞춤형, 뭐 정밀 의료, 뭐 테일러링, 뭐 개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 사람과 나를 달리 대할 수밖에 없는 나의 특성과 이것을 반영한 그걸 우리가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런 보건의료의 이런 상황이 차별로 다가오게 된다면 특정 보험에 가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치료를 나만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공성과 상업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산업화를 됐을 때 이게 특정 상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오는 이런 좋은 에코시스템의 방향이 가야 되는 것과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것까지 평가를 해서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퀄리티 평가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개발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큰 이제 산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렇게 산업화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공 안으로 가지고 올 것이게 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윤정 교수님도 제가 이 폐양성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흔쾌히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웠는데요. 지금도 고맙죠. 특히 이 의료 문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성과 공공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또 의료 산업의 발전도 이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자들의 편향성 논의가 그냥 그야말로 이제 인문학적인 논의에 멈출 수 있는 것을 장 교수님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구체적인 현장과 연결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정말 현장에 계시는 분, 우리 이성웅 상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해 주신 선생님의 어떤 제가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링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이것은 어떤 뭐 기법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이런 인공지능의 편향성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고객들이나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해서 센싱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모니터링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자께서 이런 그런 성희롱 위반 그런 의무 교육처럼 그 데이터 그 개발자에 대한 그 인공지능 윤리 같은 그런 교육을 좀 의무화시키는 제안을 해주셨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발자가 가장 그 앞에 서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탑 레벨의 어떤 그 경영자층의 어떤 생각도 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갖는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회사 IBM 같은 경우에는 그 White Paper for Developer라고 해서 개발자를 위한 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윤리 뭐 의식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 학제적인 어떤 교육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좀 그런 다른 윤리라든가 인문학적인 어떤 성찰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사례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 과정 그다음에 제가 아까 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시면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증강된 뭐 지능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보완해서 더 똑똑하게 지혜롭게 어떤 결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는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 같은 AI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수록 놔둬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편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의 또 편향을 인간의 가진 어떤 경험이나 지혜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제가 느낀 것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인터넷 강의 발달하면서 강남에 있는 일타 강사의 강의를 전국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료에 관한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최고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탑5에 있는 그런 아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분들의 전문의들의 어떤 경험을 임상 경험이 적은 어떤 뭐 지방에 있는 의사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계시는 분이 암에 걸렸다고 계속 서울에 와서 이 탑5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의료의 민주화라든가 이런 선진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수월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 때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윤리는 윤리고 사업은 사업이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는 사업에서 떼놓고 생각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이렇게 접해 왔었는데
이 편향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편향성 문제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기업적 활동들도 시장에서조차도 외면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저들 연구하면서 굉장히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IBM은 저들 연구에 큰 지원도 해주시고 또 이성 상무님이 연구 자체에 참여하시진 않지만은 연구를 항상 든든하게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기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 이제 그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공지능 발전과 인간의 세계 이해의 편향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공감한 연구자들이 이제 함께 이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들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의 일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주제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 연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들 연구가 훨씬 더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저들 연구가 강화되고 또 저들 연구의 강화된 부분이 의료 현장과 비즈니스 현장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 증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감히 희망해 봅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학술대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